레이 브레슬린이라는 작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놈 인생이 곧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설정은 하품 나올 만큼 빤히 들여다 보인다. 잔뜩 쫄아붙은 다른 수감자 하나가 이 구역의 왕초인 잭스라는 놈에 대해 레이에게 횡설수설 경고를 찌꺼린다. 오들오들 떠는 이 수감자는 잭스가 무슨 병신 같은 이유 하나로 레이에게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눈에 불을 켜고 있다고 떠들어댄다. 다음 날 예상대로 잭스는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으로 칼을 빼들고 레이에게 덤벼든다. 잭스에겐 불행한 일이지만 레이는 그 전능아를 가지고 놀다시피 하며 너무나도 수월하게 이 싸움을 끝내버린다. 교도관들이 끼어들어 소동을 잠재우고 둘을 갈라놓더니 레이를 그 자리에서 끌고 간다. 그들은 레이를 최악의 쓰레기들을 가둬두는 이름만 그럴싸한 콘크리트 상자인 보안 감금시설에 처박는다. 레이는 병기 하나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는 카메라만 덩그러니 놓인 창문 없는 닭장 같은 독방에 내던져진다. 그가 지니도록 허락된 유일한 사연물은 성경 한 권이 전부다. 레이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기상천외한 탈출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 양반의 유일한 특기인 모양이다. 그는 이미 감옥의 구조를 꿰뚫어봤으며 보안이 가장 철저한 구역이 편리하게도 소방차고 바로 인근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어. 교도관들의 잡담을 대놓고 엿들으며 그는 그들의 단조로운 근무 패턴 전체를 파악한다. 그는 독방구역의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간파하는데 이는 그의 계략에 있어 하늘이 내린 기회나 마찬가지였다. 며칠에 걸쳐 레이는 교도관들의 근무 방식과 지독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그들의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교도관들이 7분간 주기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목격한다. 이 정보를 입수한 그는 자신의 필연적인 탈출을 위한 최적의 시점과 수단을 정확히 계산해낸다. 이제 남은 관문은 삼엄한 독방문의 암호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무슨 감옥의 마술사라도 되는 양 초콜릿 우유값에서 얇은 비닐막을 정교하게 분리해낸다. 호송 중에는 이 얇은 비닐 조각을 문키패드 위에 감쪽같이 올려놓는다. 나중에 교도관의 기름 묻은 손자국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비밀번호에 사용된 숫자들을 성공적으로 유추해낸다. 사용된 숫자들을 알아낸 이상 순서를 조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었다. 동시에 레이는 외부 조력자들과 소통할 은밀한 수단을 강구한다. 그는 편지 속에 암호를 숨겨 대규모 소란을 일으키라고 그들에게 지령을 내린다. 소란은 그의 탈출 당일 정확히 오후 4시로 계획되어 있다. 그는 또한 계획의 결정적인 단계를 위해 비누를 묻힌 작은 휴지 뭉치들을 준비한다. 계획된 탈출의 날이 밝았다. 산책 후 레이는 비누 묻힌 휴지로 문틈을 교묘히 막아 문이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조작한다. 교도관들이 담배 타임을 갖자마자 그는 암호로 임격하고 유유히 감방을 빠져나온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소방차고로 직행하는 환기구를 통해 잠입한다. 안으로 들어간 그는 마치 그를 위해 준비된 듯 놓여있던 소방관 제복으로 재빨리 갈아입는다. 약속된 시각에 그의 팀은 교도소 담장박 차량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주의를 끈다. 소방서가 현장으로 출동할 때 레이는 삼류 액션 영웅처럼 소방차 하부에 매달려 빠져나간다. 교도소를 무사히 벗어나자 그는 동료인 에비게일과 허씨가 모는 도주 차량에 태연하게 올라탄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서 멀지 않은 곳 구시대의 유물인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내려준다. 여전히 죄수복 차림인 레이는 전화를 걸기 위해 공중전화 부스로 향한다. 경찰차가 누가 봐도 수상한 탈옥수를 발견하고 곧 총구를 껴는 경찰 병력이 그를 포위한다. 그는 어떻게든 재빨리 전화를 연결해 쇼타임이라는 정체불명의 암호를 내뱉는다. 잠시 후 레스터 클라크라는 양복탱이가 참을 수 없는 오만한 분위기를 풍기며 현장에 나타난다. 그는 경찰들에게 몇 마디 속삭이더니 공식 문서로 보이는 서류 뭉치를 건넨다. 서류를 훑어본 경찰들은 믿기지 않게도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레이를 풀어준다. 그러고 나서 레이와 레스터는 교도소장실에 버티고 앉아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교도소장이 들이닥치자 그는 이 난장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펄펄 뛴다. 바로 이 순간 레스터가 이 모든 소돈에 대한 빌어먹을 진실을 폭로한다. 레이는 죄수가 아니라 교도소 보안을 시험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회사의 공동창립자다. 그의 임무는 직접 수감되어 그 시설이 탈출 불가능한 요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그의 임무는 직접 수감되어 그 시설이 탈출 불가능한 요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수년에 걸쳐 레이는 이 세상 어떤 감옥이든 탈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명성을 떨쳤다. 이 개자식이 대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고 싶어 안달이 난 교도소장은 그를 앉혀놓고 모든 과정을 낱낱이 캐묻는다. 레이는 독방구역이 소방차고 옆이라는 것을 파악한 후 그곳으로 보내지기 위해 일부러 다른 수감자들을 도발했다고 의기양양하게 설명한다. 나머지 탈출 과정은 교도관들의 나태하고 예측 가능한 습성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명강이나 다름없었다. 레이의 천재성에 완전히 혀를 내두른 교도소장은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그는 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이 자기 인생의 태반을 기꺼이 감방에서 보내는지 묻는다. 레이는 그저 자신에게는 인류가 고안해낸 어떤 교도소의 허점이라도 찾아내는 기묘한 재능이 있을 뿐이라고 답한다. 보고를 마친 후 레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복귀한다. 그를 맞이한 것은 허쉬가 만든 맞춤형 3D 퍼즐인데 그가 완성하려 끝없이 매달리던 복잡한 장치다. 이곳의 상주 천재인 레이는 단 몇 초 만에 그것을 풀어버려 허쉬를 경탄시키면서 동시에 열받게 만든다. 한편 그의 사업 파트너인 레스터는 제시카 밀러라는 CIA 변호사와의 미팅을 잡아두었다. 레이는 이 여자의 행보를 보아하니 변호사라는 직업이 스파이보다 한 수 위로 교활한 족속일 수 있겠다고 간파한다. 제시카는 교도소 보안 결함에 관한 레이의 저서를 읽고 그의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제시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범죄자들을 위한 새로운 비밀 감옥의 보안을 시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교도소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며 그 위치는 급비에 붙여진다. 모처럼 상식을 발휘한 레이의 팀은 그 제안이 너무 위험하고 지독하게 불법적이라며 당장 그만두라고 그녀에게 쏘아붙인다. 하지만 그때 레스터가 미끼를 드러내는데 바로 제시카가 이 한 건에다 씨발 어마어마한 거액을 제안했다는 사실이다. 터무니없는 액수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여전히 이 미심쩍은 제안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는다. 하지만 제시카는 무표정한 얼굴로 수감자들이 단순한 범법자가 아니라 결코 세상에 풀려나선 안 될 진짜 괴물들이라고 역설한다. 그녀의 교묘한 언변에 홀라당 넘어간 레이는 팀의 충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멍청하게 그 거래를 덥석 문다. 제시카는 레이에게 앤서니 포르토스라는 스페인 테러리스트 위장 신분을 부여한다. 시설 내부에서 그가 소통할 유일한 창구는 로저 마시라는 이름의 교도소장뿐이다. 만약 상황이 좆되면 레이는 빠져나오기 위해 그에게 탈출 암호를 전달하기로 되어 있다. 작전 당일 허씨는 규정에 따라 레이의 팔에 추적 장치를 외과적으로 이식한다. 하지만 베난데가 급정거하며 나타나 복면을 쓴 괴한들이 그를 납치하면서 계획은 시작부터 완전히 좆돼버린다. 그들은 즉시 추적 장치를 찾아내 그의 팔에서 난폭하게 도려내어 그를 추적 불가능하게 만든다. 레이가 배신을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교도소 위치를 비밀로 붙이기 위해 강력한 진정제로 그의 의식을 빼앗는다. 레이는 나중에 헬리콥터 안에서 정신이 몽롱하고 무력한 상태로 눈을 뜬다. 그는 경비원이 다른 수감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뒤 시체를 헬리콥터 밖으로 아무렇지 않게 내던지는 광경을 목격한다. 레이가 이 족같은 야만 행위를 미처 소화하기도 전에 경비들은 그가 깨어난 것을 보고 다시 약물을 주입한다. 레이는 마침내 교도소 내부에서 깨어나는데 그곳은 소름 끼치는 유리와 강철로 된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구경거리 동물처럼 전시된 단상 위에 유리 감방에 갇혀 있음을 발견한다. 그의 주변에는 다른 죄수들 역시 똑같은 유리 감옥에 갇혀 끊임없고 숨막히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 복면을 쓴 무장경비들이 시설을 순찰하는 동안 자동화된 카메라가 각 죄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는 교도소장에게 끌려가는데 홉스라는 이름의 이 거만한 개자식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한다. 완전히 혼란에 빠진 레이는 약속된 마시교도소장은 대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 홉스는 마시 교도소장 같으면 없다고 차갑게 내뱉는데 이건 씨발 존나게 심각한 위험 신호다. 헬리콥터에서 경비가 수감자를 죽이는 걸 봤던 기약이 스치면서 그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홉스는 이 불편한 진실에 역력히 짜증을 내며 그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 한다. 절박해진 레이는 그를 막아서며 나 좀 씨발 여기서 꺼내줘 코드를 읊조린다. 홉스는 고작 숫자 나부랭이로 풀려날 수 있을 거라 믿는 그를 면전에서 존나게 비웃으며 콧방귀를 낄 뿐이다. 그는 레이 역시 다른 죄수들과 다를 바 없으며 이곳에서 영원히 썩게 될 거라고 냉혹하게 선언한다. 한편 에비게일과 허쉬는 허탕만 치며 레이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추적한다. 감옥으로 돌아와서 수감자들은 운동장의 거창한 이름인 바빌론 구역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하지만 레이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 감방에 남는다. 교도소장이 그를 포르토스라고 부르자 근처에 있던 한 죄수가 그 이름을 알아들은 듯이 반응한다. 운동장으로 향하며 레이는 경비들이 수감자들을 구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목적이 죄수들의 의지를 꺾는 것임을 간파한다. 곧 거구의 수감자 한 무리가 신참에게 혹독한 환영식을 치러주려는 의도로 레이에게 다가온다. 레이는 그 불량배 놈들 중 하나의 손가락을 분질러버리며 조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싸움이 번지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알아봤던 수감자 에밀 로트마이러가 동료들과 함께 끼어든다. 에밀은 레이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레이는 쓸데없는 잡담이나 나눌 여유가 없다. 에밀은 끈질기게 말을 걸며 자신이 마나임이라는 금융천재의 경호를 맡았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마나임을 부자에게서 훔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현대판 로빈후드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레이는 이 정체 모른 죄수와 어울리는 것 따위에는 좆도 관심 없다는 듯 거리를 둔다. 사무실에서 홉스 교도소장은 헬리콥터에서 죄수를 죽인 부하 직원을 문책한다.
그 직원이 경악하는 가운데 홉스는 죽은 수감자의 처리 비용 전액이 그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통보한다. 이것은 이 감옥이 인간을 재고품 취급하는 냉혈한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암울하고 족같은 증거다. 감방에서 레이는 이용할 만한 허점을 찾기 위해 경비원들과 시설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한다. 에밀은 계속해서 레이에게 접근하며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캐묻는다. 레이는 퍼즐 조각을 맞춰나간다. 이곳은 교도소가 아니라 부자들이 빌어먹을 돈을 내고 적들을 영원히 가둬두는 비밀 시설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레이는 찜통이라 불리는 독방구역을 직접 체험하기로 결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독방에 갇혀야만 했고, 그래서 그는 에밀에게 도움을 청한다. 에밀은 기꺼이 돕겠다며 즉시 레이의 안면에 주먹을 날린다. 두 사람은 교도소 전체가 구경할 만큼 요란하고 과장된 난투극을 벌인다. 카메라로 지켜보던 홉스 교도소장은 그 모든 상황을 아주 즐겁게 감상한다. 예상대로 레이와 에밀은 고문실을 겸하는 비좁은 공간인 독방구역에 던져진다. 그 방은 사람을 통째로 익혀버릴 만큼 뜨거운 용광로 같은 곳이다. 강렬한 할로겐 조명이 그들을 내리쬐는데 이는 죄수들의 정신을 붕괴시키고 탈수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동안 홉스 교도소장은 진정한 가학성애자의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모니터로 그들의 고통을 관음한다. 산채로 꼬박 하루를 구워진 후 교도소 의사가 나타나 레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레이는 구조적인 허점을 찾기 위해 감옥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한다. 그는 도덕적 갈등을 드러내는 의사의 망설임을 포착한다. 의사가 입을 떼기도 전에 경비원이 그의 면전에 얼굴을 들이밀며 레이가 무엇을 물었는지 실토하라고 윽박지른다. 잔뜩 겁에 질른 의사는 그저 탈수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레이는 이 한심한 대화를 엿듣고 의사가 자신의 탈출에 잠재적인 조력자가 될 것임을 정확히 간파한다. 한편 에비게일과 허씨는 레스터에게 더 이상의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레이의 위치를 당장 보려고 압박한다. 그들은 그에게 즉시 제시카에게 연락해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요구한다. 처음에 그 족제비 같은 레스터는 계약을 운운하며 절차를 믿으라고 말하며 버틴다. 하지만 그의 변명에 진절머리가 난 허씨가 그 겁쟁이를 아주 효과적으로 위협하자 그는 결국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된다. 궁지에 몰린 레스터는 마침내 굴복하고 이 개판을 정리하기 위해 제시카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한다. 독방에서 풀려난 후 레이는 최근의 발견을 에밀과 공유한다. 그는 독방 바닥에 알루미늄이 더 적첩함에도 불구하고 강철 리벳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관찰했다. 그는 이 시설이 지하에 위치해 습기 때문에 강철이 부식되어 구조적 취약점을 만들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것은 만약 그가 그 리벳들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지옥 구덩이에서 나갈 방도를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레이는 에밀에게 리벳을 느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할 금속판을 구해오라고 지시한다. 에밀은 즉시 그 도구를 손에 넣기 위한 자신만의 교활한 계획에 착수한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자신의 전 고용주인 만하임에 대한 정보를 교도소장에게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전한다. 면담에서 교도소장은 또다시 만하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에밀에게서 뽑아내려 시도한다. 순순히 따르는 대신 에밀은 정교하지만 조작된 지도를 그려 교도소장을 농락한다. 잔뜩 격분한 홉스는 그 잘난치 않은 반항적인 개자식을 고문하라고 경비들에게 명령한다. 경비원들은 역겹고 잔인한 권력과 시로 그의 목구멍에 물 호스를 쑤셔박는다. 고문이 끝난 후 에밀은 멍청한 경비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배수구 덮개를 성공적으로 빼돌린다. 나중에 에밀은 레이에게 배수구 덮개를 건네며 그 대가로 전체 탈출 계획을 공유하라고 요구한다. 레이는 마침내 항복하고 자신의 직업과 교도소 탈출에 대한 재능에 관한 빌어먹을 진실을 전부 실토한다. 그는 반사되는 금속 표면으로 램프의 열을 강철 리벳에 집중시켜 팽창시키고 부서뜨릴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감옥 설계에 대한 자신의 분석이 씁쓸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인다. 교도소장은 이 탈출 불가능한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레이 자신의 책에 실린 빌어먹을 보안 보고서를 그대로 베꼈다. 자신의 관찰을 토대로 레이는 이 감옥이 거대한 동굴 안, 즉 지하에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다. 레이는 한 가지를 대가로 요구한다. 바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소란을 일으켜주는 것이다. 에밀은 동의하고 무슬림 수감자인 자베드의 어머니에 대해 저속한 말을 내뱉어 그를 싸움에 끌어들인다. 예상대로 교도소 운동장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패싸움이 벌어진다.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경비원들이 들이닥쳐 수감자들을 두들겨 패고 독방으로 몰아넣는다.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레이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리벳을 가열하기 시작한다. 작업을 마치자 그는 벽을 두드려 에밀에게 계획의 다음 단계를 개시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에밀은 귀신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여 모든 시선을 자신의 연기에 성공적으로 집중시킨다.
주위가 분산된 틈을 타 레이는 자신의 감방 카메라를 가리고 환기 시스템으로 기어 들어간다. 비좁은 통로를 기어가던 중 그는 실수로 밸브를 건드려 상당한 규모의 누수를 일으킨다. 레이가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정신이 아득해지는 현실과 마주한다. 감옥은 지하가 아니었다. 망망대의 한가운데 빌어먹을 바다 위에 떠있는 존나게 거대한 화물선이었다. 자신이 얼마나 역대급으로 좆대는지 깨달은 레이는 누가 보기 전에 허겁지겁 안으로 되돌아간다. 결과적으로 발생한 누수가 독방들을 훼손시켜 레이가 발각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 혼란을 야기한다. 한편 문명 세계에서는 에비게일과 허쉬가 또다시 레스터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그를 쥐어짜고 있다. 눈치 빠른 에비게일은 레이의 급여 지급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상황에 씨발 대체 무슨 꽁꽁이야 하는 의문을 더한다. 레스터는 연방정부에 대한 허술한 핑계를 늘어놓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발버둥친다. 배 위에서 홉스 교도소장과 한 장교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그들은 다수의 리벳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홉스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누군가 자신의 소중한 시설을 농락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 배신자 개자식 레스터는 홉스 교도소장에게 전화해서 레이의 정체에 대한 빌어먹을 진실을 전부 까발린다. 하지만 레이를 구해주기는커녕 그는 교도소장에게 레이가 그 시공창에서 영원히 썩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다. 알고 보니 그 두 얼굴의 개자식 레스터가 바로 이 불법 교도소의 CEO였는데 그의 회사가 쌓아온 명성 때문에 고용된 것이었다. 그는 세계 최강의 은행가들이 내건 존나게 큰 현상금에 눈이 멀어 만화임을 추적하던 배후의 실세였다. 결과를 원했던 레스터는 홉스에게 먼저 레이를 무너뜨려 에밀의 신문을 재촉하라고 압력을 넣는다. 교도소장은 끊임없는 수면 박탈과 매일의 구타로 레이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다. 에밀은 레이가 지옥 같은 고문 속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정신을 붙들라고 말한다. 레이의 상처를 치료하며 의사는 이 사태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레이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에밀은 그의 사적인 과거에 대해 묻는다. 레이는 자신이 감옥에 보냈던 범죄자가 탈옥해 그의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던 그야말로 삶을 뿌리째 뒤흔든 비극을 고백한다. 그 끔찍한 날 이후 그는 다른 누구도 그런 쪽 같은 비극을 겪진 않도록 절대 탈옥이 불가능한 교도소를 만드는데 평생을 바쳐놨다. 이 말을 들은 에밀은 이제 레이에게 탈출해야 할 존나게 완벽한 이유가 생겼다고 일깨워준다. 바로 자신을 배신한 그 개자식들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허씨는 더 깊이 파고들어 교도소의 이름이 무덤이라는 것을 밝혀내지만 그 위치는 여전히 미치도록 알 수 없다. 레이와 에밀은 복면 쓴 개자식들을 구별하기 위해 그들의 버릇에 따라 경비원들에게 별명을 붙이기 시작한다. 의사와 더 많은 접촉 시간을 만들기 위해 에밀은 레이의 허벅지를 찌르는데 이는 실로 기괴한 우정의 표현이다. 레이는 다시 의사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치료 과정 중에 레이는 몰래 지혈 분말과 다른 의료용품들을 빼돌린다. 그런 다음 그는 이도를 알아내기 위해 판지와 안경으로 조잡한 육분해를 맥가이버처럼 만들어낸다. 레이는 홉스와 협상하여 시간을 버는 대가로 에밀에게서 마나임의 위치를 알아내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무슬림 수감자인 자베드의 도움을 받는데 그는 기도를 핑계로 갑판에 접근하기 위해 정보원 인적한다. 자베드는 6분의 1을 이용해 위도를 알아내고 그들이 모로코 인근에 빌어먹을 대서양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에밀은 카사블랑카에 자신에게 빚을 졌고 구조에 필요한 자원을 가진 연락책이 있음을 기억해낸다. 레이는 의사에게 접근하기 위해 훔친 지혈 분말을 삼켜 응급 상황을 조작한다. 의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홉스의 사무실에서 레이의 책을 찾아내고 에밀의 연락책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데 동의한다. 탈출 당일 레이는 홉스에게 마나엠의 위치에 대한 헛소리를 늘어놓아 경비들이 완전히 헛걸음하게 만든다. 전면적인 폭동이 일어나고 레이, 에밀, 자베드는 상부 갑판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한다. 홉스가 봉쇄를 발동해 탈출자들이 배에 갇히는 순간 에밀의 구조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다. 자베드는 빌어먹기도 총에 맞지만 마지막 저항 속에서 영웅적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준다. 레이는 배의 동력을 차단하고 바다로 뛰어든 후 에밀의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된다. 떠나기 전 레이는 배의 연료 저장고를 폭파시켜 홉스와 그 졸개들을 존나게 거대한 화염 속으로 쓸어버린다. 모로코 해안에서 제시카는 자신이 사실 마나임의 딸이라고 밝히며 이 모든 것이 기막힌 구출 작전이었음을 폭로하여 모두의 뒤통수를 존나 세게 후려갈긴다. 마침내 허씨와 에비게일은 그 배신자 새끼를 컨테이너에 쳐넣고 씨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배에 실어보내는 것으로 통쾌한 복수를 이룬다.